소신을 지키며 투자하는 투자 방법, 투자 전략,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5월의 첫 거래일인데 조금 늘려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도 오늘 생각보다 강한데요. 네, 이번 주 전망하고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뭐 미국 증시가 좀 장 초반에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조금 5월 초 시작이 조금 찝찝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을 앞두고 이제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너무 큰 이슈가 되어서 조금 더 이제 그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이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가 신용 잔고율이 좀 변화가 있었던 크게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특히 많이 하락한 종목들 한번 뽑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표시해 놓은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었던 그 8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울투자증권, 세방,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이런 종목들은 보면 신용 잔고율이 거의 1%까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줄었죠. 10% 이상 있다가. 근데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삼천리라든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신용 잔고율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있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절반 이상이 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5만 주도 채 안 되는 적은 종목들이다라는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하한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거의 목요일, 금요일에서야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 잔고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대매매라든지 청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매했던 부분들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데이터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신용잔고가 먼저 줄어든 종목이 있고 적게 줄어든 종목이 있는데 이들은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변동성 자체는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8개 종목 중에서도 조금 하나 특징적인 종목이 보여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팔았네요. 그러면 결국은 주로 개인 투자들 위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지금 보시면 가장 위쪽에 있는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기관도 샀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편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울증권은 이 시점에서 이 8개 종목 중에서 왜 샀을까 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한번 PBR 밴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종목들이 8개 종목 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뭐 밴드를 그리면 하단부까지 위치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증권주는 우리가 PER이 아니라 PBR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PBR 밴드를 한번 그려보면 제일 왼쪽이 2018년도고 오른쪽이 202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이슈들이 없을 때도 보면 업황이 좀 안 좋을 때 가장 아래쪽에가 0.3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산가치보다 0.3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 5년 동안 저점을 형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겠죠? 시장 영향. 영향이고 올해 초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었고 연초 이후에 의외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좋아지면서 증권주들이 올라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최근에 한 40% 하락을 하면서 PBR 0.3배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주위에서는 좀 보기 드문 회사입니다. 우리가 리테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기에는 좀 뭐 거래를 잘 안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매라든지 IB 쪽으로 주로 이제 특화된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IB 쪽의 수수료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보다 아주 상당히 IB 쪽의 수수료를 많이 번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동산 PF가 조금 좋아지면서 그때 수익을 좀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 연초에는 조금 이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미리 좀 약간 부실한 쪽들은 관리를 좀 하고요. 이란 PF 쪽에 이제 좀 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회사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이슈 없이 넘어간다라면 지금 PBR 0.3배 구간에서는 아마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니까 수급적 이슈로 빠진 부분들은 아마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이 한번 공략할 타이밍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그 정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투신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투신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8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이제 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체크는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많이 증가해서 조금 이것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크로스 날 때부터 제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올라갈 때. 근데 20조 원을 지난주에 상회했던 이제 신용 잔고 금액이 두 개 합산으로 제가 이제 그린 거거든요. 네. 이거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최근에 20조 2,300억 정도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19조까지 떨어져서 단기간에 가파르게 1조 원 정도가 신용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잘 줄어들었으면 수익을 내면서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신용 잔고가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나쁘지 않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좀 특이해서 가져가 본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3,6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하루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꽤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600억 이상 판 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매일매일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게 앞에 한 3번 정도가 3,608억보다 많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왼쪽은 보시면 날짜를 한번 보시면 2008년도입니다. 네. 그 금융위기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면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은 4,600억을 매도를 한 건데 날짜를 이것도 보니까 12월 29일입니다. 2021년도. 이건 배당락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뭐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보통은 쏟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요거도 이제 뺀다면 네네. 그러면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판 이 금액은 역대 2008년도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던 첫 번째로 많이 판 금액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네. 호기심이 제가 생겨서 예. 네 한번 궁금하네요. 네 한번 봤는데요. 2022년 1월 27일이었고요. 한 3,642억으로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예. 근데 적어도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이렇게 옆으로 버티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희망을 한다면 역대급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요 지수대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매도가 한번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FOMC 회의 이후에 조금 뭐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지켜주는 왜냐하면 상승폭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위치거든요. 코스닥의 830포인트 전후는. 예.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모레 FOMC 회의 미팅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번 보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또 어떻게 될지는 이 부분 한번 보고 또 자세한 전략을 다음 주에 한번 세워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이제 0.25, 25bp 올리는 쪽이 거의 우세한 네. 거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뭐 지수가 오르고요. 특별히 이제 섹터별로도 2차 전지 다시 오르고 엔터주 강하고. 네.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 실적으로만 보면 최근에 실적 제일 잘 나온 쪽이 이제 자동차란 말입니다. 네, 뭐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나왔는데 현대차, 기아, 네, 자동차에 대한 시각. 현대차는 20만 원 넘은 것 같습니다. 완성차, 부품주 시각 어떠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일단 현대차 네. 주가도 금리하고 한번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쉬는 동안 현대차 주가와 우리나라 이제 금리를 한번 그려봤는데, 네. 지금 보시면 검은색 그림이 여기 한국은행 금리고요. 네. 노란색 금리가 국고채 3년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년 뭐 꾸준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왔었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도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동결을 몇 번씩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폭 둔화로 인해서 좀 자동차를 다시 좀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하고 연동관계가 높지는 않은데 그쵸, 자동차를 살 때 대부분 뭐 할부금융 이런 거 사기 그쵸, 때문에 네. 금리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사기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네네. 자동차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고 예.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Q랑 P 입장에서 한번 보면 좋은데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글로벌 신차 판매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Q의 흐름을, 그러니까 물량이죠. 차 판매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체로 봤다면 국내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쪽도 최근에 그랜저 가격이 이제 인상을 하면서 조금 싼 가격은 아니고 과거 대비해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대, 12만 대 정도 수준에 나다가 4월 달에는 14만 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수 판매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P 쪽,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Q 곱하기 P인데요. P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면 회색 세로 그래프가 뉴카 CPI입니다. 즉 개인분들이 차를 살 때 신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상승세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신차 가격도 보지만 보통 중고차 가격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신차 가격에 맞춰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왜냐하면 신차를 사려면 중고차 가격을 팔고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네. 이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황이 좋으면 보통은 인센티브 앞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관리를 하고 비용을 올릴 때는 차량의 판매 가격 자체를 인하를 해주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경쟁관도 아직은 치열하지 않다 보니까 차량의 판매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금리를 약간 낮춰주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매출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현대차, 기아차 그룹은 글로벌 3위 정도 신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에서도 테슬라와 BYD 같은 전기차 메이커를 제외하면 거의 3위 정도 수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완성차는 연초 이후에 보시면 한 30%에서 40% 가깝게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큰 대형 부품사라고 알고 있는 현대모비스, 한운시스템, 만도 이러한 기업들은 10%도 최근에 채 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는 2016년도와 2020년까지 이렇게 이제 전기차를 그때 이제 개발할 때 비용을 그 기간 동안 미리 많이 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기차를 출시해도 별로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때 비용단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잘 팔리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 부품사들은 당분간은 계속 비용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현대기아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밑에 대형 부품사들이 실적이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선택한다면 대형 부품사보다는 완성차가 맞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완성차가 조금 재미없고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하다면 큰 대형 부품사가 아니라 작은 우리 부품사들이 있거든요. 화신이라든지 뭐 서현, 유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들은 현대기아차의 최근에 이 수혜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품주들이 못 올랐기 때문에 키 맞추기 차원에서 부품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네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가격 결정력을 사실 완성차 업체들이 쥐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투자의 중심은 자동차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동차 완성차 쪽으로 부품주는 좀 가벼운 부품주 네, 쪽으로. 작은 부품사로. 예. 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